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중국 본토 증시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들입니다. 눈에 익은 종목들 많이 보이시죠? 이런 대형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중국 내수 기업들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집중하는 건 그렇게 흠도 아니죠.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크니까 내수 장사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홍콩 증시에 상장해 있는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빅테크들도 다 내수 기업이고요. 그나마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는 게 텐센트 게임하고 샤오미 스마트폰 정도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자기 기업이 세계적 브랜드가 되는 걸 바라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축구도 그렇게 못하면서 월드컵 나가려고 투자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세계 최강 중국몽을 꾸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기업이 별로 없다는 건 상당히 불편한 일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 화웨이는 그런 면에서 중국인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으로서 통신 장비 세계 1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분기 점유율이긴 하지만 세계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산당 기업이라든지 통신망으로 정보를 빼낸다든지 이런 의혹도 많이 받고, 또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밀어주기 덕분에 성장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화웨이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 내지는 선호도를 분명히 떨어뜨리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정적 요소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업의 현재 경쟁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얼마나 위협적인 기업인가, 이걸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를 생각해보면요, 우리 사회엔 여전히 삼성을 공적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만악의 근원이라면서 해체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나 인텔이나 다른 글로벌 경쟁사들이 삼성을 볼 때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혹시나 있다고 해서 삼성은 그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보진 않을 겁니다.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한테 삼성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또는 위협이 되느냐일 겁니다. 우리가 중국 기업을 볼 때도 그런 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화웨이는 중국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둬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웨이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상장을 할 계획도 없습니다. 회사 측의 공식 이유를 먼저 전해드리면, 상장을 하면 주주들로부터 주가 올리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익을 많이 내야 한다. 그런데 화웨이는 매출의 25%를 R&D로 쓸 정도로 연구개발을 중시하는 회사다. 상장을 하고 나면 이런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설득력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이유로는 불투명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상장사가 되면 소유구조부터 시작해서 재무구조 등등 밝혀야 할 게 아주 많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고요. 화웨이가 인민해방군 관련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소유 구조 측면에서 보면 화웨이는 주식을 종업원이 나눠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창업자이자 여전히 최고 경영자를 맡고 있는 런정페이의 지분도 0.8%밖에 없다고 하고요. 하지만 화웨이는 주주 명부를 공개한 일도 없고, 또 런정페이가 지분은 작지만 화웨이의 모든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점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서방 국가들 사이에선 화웨이의 실제 주인이 공산당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는 중국에선 그렇게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 기업이라면 어디든 공산당 입김이 미치지 않는 기업이 없습니다. 당장 알리바바나 텐센트만 해도 아무리 외국인이 지분을 많이 들고 있다고 해도 공산당 한마디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또는 정부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는 건 클라우드 시장을 보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캐널리스 자료고요. 중국 클라우드 시장 분기별 점유율입니다. 왼쪽 위에 2019년 4분기를 보면 알리바바가 1등, 텐센트가 2등입니다. 기타가 26%로 좀 많긴 하죠. 그런데 2020년 1분기는 바로 다음 분기인데, 알리바바는 그대로 1등이지만 그 전까지는 보이지도 않던 화웨이가 갑자기 14%로 2등으로 치고 올랐습니다. 기타가 줄어든 부분이 8%포인트 정도니까 그걸 화웨이라고 해도 화웨이가 6%포인트를 어디선가 가져온 겁니다. 텐센트는 4%포인트를 뺏겼죠. 실제로 화웨이는 국유기업 내지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부분 가져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건 점유율만 얘기한 거고요. 시장 규모도 33억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18% 커졌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기업들이 대거 재택근무로 전환했고, 안 그래도 성장하던 클라우드 시장이 더 빠르게 커졌습니다. 이 수혜를 화웨이가 그대로 본 거죠. 가장 최근인 작년 3분기를 보면 알리바바 점유율은 36%로 내려갔고요. 화웨이가 19%까지 올라갔습니다. 점유율과 시장 규모로 매출을 추산해보면 분기별 15억 달러, 연간 6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화웨이는 작년 실적을 올해 3월 공개하면서 클라우드 매출을 처음 내놨습니다. 453억 위안, 65억 달러니까 이런 추산이 대략 맞다고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업부가 속한 B2B 사업부는 덕분에 매년 20에서 30%씩 매출이 늘면서 B2C 사업의 매출 감소를 메꿔주고 있습니다. 제가 화웨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밀어주는데 거기 안주하지 않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 세계에서 살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게 말로 하면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중국이든 어디든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기업 또는 국유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화웨이가 최근에 밀고 있는 사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줄여서 DX라고 하고요. 지금은 약간 유행이 지난 것 같긴 한데 4차 산업혁명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공장이 대표적이고요. 유통망, 공항이나 항만, 도로 같은 교통 인프라, 정보 서비스망, 교육, 금융 이런 온갖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공장 내의 기계나 도로 신호등이나 항만 크레인 이런 데다가 통신 장비를 달고 온갖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이걸 중앙에서 분석해서 운영 시스템을 최적화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력 투입도 줄일 수 있고 또 안전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화웨이는 기본적으로 통신장비 기업이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정부가 밀어주니까 텐진항, 스마트 항만, 선전공항, 스마트화 이런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계속 따내고 있습니다. 수천 개 국유기업이 화웨이한테 DX 용역을 맡긴다? 이러면 수십 년 먹거리 그냥 생기는 거죠. 화웨이는 이미 금융 부문에서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의 최대 은행들에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 하는 게 없는 사업 구조를 보면 미국 입장에선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건 좀 과도한 추측일 수도 있겠지만 화웨이가 서방 내지는 선진국들을 뺀 나머지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상당 부분 가져간다. 그리고 그런 운영 정보가 중국 정부에 고스란히 들어간다. 진짜로 이렇다면 어느 순간 화웨이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과는 또 다른 수준으로 커질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화웨이는 2014년 당시 세계 1위였던 노키아를 누르고 통신장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델오로 그룹 자료고요. 통신장비는 B2C가 아니라 B2B 성격이 커서 그런지 조사하는 업체가 델오로 말고는 찾아보기가 어렵긴 합니다. 화웨이는 그 이후로도 세계 통신장비 점유율 3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많은 나라들이 화웨이 장비를 안 쓴다고 하는데 화웨이는 동남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데서 계속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통신 인프라를 계속 깔긴 깔아야 하는데 비싼 건 사기가 어렵습니다. 화웨이는 이런 나라들을 맞춤형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를 온갖 측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 제재가 미국 기술이 들어갔다면 제품이든 소프트웨어든 뭐든 간에 화웨이에 팔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제품입니다. 실제로 화웨이는 공식적으로는 미국 기술 들어간 건 아무것도 못 사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너스가 만든 메모리 반도체도 못 삽니다. 스마트폰 사업도 접다시피 했고요. 그런데 통신 장비 사업은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에 물어보니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먼저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중국 국내에서 중심거지나 화공한테서 조달할 수 있는 14나노 내지는 더 구형 기술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시장에서 파는 D램이나 낸드 사서 껴도 되고요. 중고 제품 뜯어서 써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통신 장비는 미국 제재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제재 이후에 78종의 핵심 기술을 선정해서 독자 개발에 나섰습니다. 최근까지 총 12개 기술을 성공했고요. 가장 최근 사례인 ERP는 화웨이가 이례적으로 공식 발표도 했고 또 스스로 미국의 봉쇄를 돌파했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것 같네요. 하지만 미국 제재 외에도 리스크 요인들이 여전히 꽤 있습니다. 먼저 승계 문제인데요. 화웨이의 성장은 런정페이라는 창업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보면 선전역 둔관시에 화웨이 연구소가 38만 평 부지에 들어서 있는데요. 이게 제일 큰 연구소도 아닙니다. 2018년 완공한 이 연구소는 12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 블록에 건물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연구원만 2만 5천 명이고요. 이 연구소 12개 블록들을 이름을 하이델베르크, 베로나, 파리 이런 유럽의 대학으로 유명한 도시들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런정페이는 여전히 우리는 미국과 유럽을 배워야 한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의 25%를 R&D에 쓰는 것도 런정페이 같은 카리스마가 밀고 나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런정페이가 이제 올해로 80세가 됐고요. 첫 딸인 명원저우가 승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명원저우의 CEO로서의 능력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가 아버지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화웨이가 그저 그런 공산당 기업 중 하나로 몰락할지는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또 화웨이는 스마트카를 미래 먹거리로 제시했는데 여기서도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와 함께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